네,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이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그 인천 지역의 부동산 업자 등으로부터 2명으로부터 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또는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의 그러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예. 이제 참고로 그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말에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 씨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정인 A 씨가 윤 전 서장이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할 때 쓴 접대비 등을 내가 대줬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로비 대상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인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뇌물 사건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이제 그 증례자라고 하고 돈을 받은 공무원 등을 이제 수뢰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주었다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뇌물을 받은 측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돈을 주었다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받아서 그러한 어떤 뇌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직무상의 어떤 대가 관계나 그다음에 청탁 이런 것들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수뢰한 그런 로비 명단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전 서장이 2012년에도 수사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혐의였습니까? 그 2012년에는 이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고, 저도 이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현직 세무서장 상인 신분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로 도주를 했다가 8개월간 이제 국외 도피 생활 끝에 예. 이제 태국이었나요? 아마 거기서 불법 체류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서 국내로 송환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좀 사건이 이상하게 풀린 게, 이렇게 국내에서 국외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되어서 예.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집으로 보내고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윤 전 세무서장의 어떤 로비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여러 그 검찰 또는 언론인 등 예.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검찰 측에서 수사 외압을 통해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건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고, 그러한 이제 의혹, 다시 말해서 수사를 뭉개고 덮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그 사건과 지금 어제 구속된 사건은 다른 사건이거든요. 예. 그 2012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윤 전 서장이 현직에 있을 때의 의혹이었고, 예. 지금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는 윤 전 서장이 퇴직한 이후에 이제 그런 세무법인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명분으로 각종 인허가 로비, 결국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의혹이어서, 결국은 이전에 했던 그 현직 시절에 했던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러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2012년 당시 그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깊이 있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뇌물 사건, 그러니까 2012년, 13년에 조사받던 그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업인이 인천에 있는 특정 골프장에 선결제 형식으로 돈을 지급을 하면 예. 이제 윤 전 세무서장이 본인의 어떤 친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이제 무료로 치는 그런 식의 접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런 골프 접대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고 그러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골프장 예약 명부, 이제 부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제 경찰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이제 영장 신청을 한 것을 검찰에서 딱 한 번 빼고는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장을 이제 받아줘서 영장 청구했을 때는 이제 윤우진 명의로 예약이 된 명부에 대해서 이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를 진행했는데 예. 그 윤우진의 어떤 그런 본명을 가지고 골프장에 예약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가명을 써서 이제 골프를 쳤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고 그래서 경찰에서 다시 이번에는 윤 전 세무서장이 그 당시에 썼던 것으로 알려진 예약을 할 때 쓴 것으로 알려진 그 가명을 특정을 해서 이 가명의 어떤 이제 명의로 예약이 된 리스트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예. 검찰에서 그 영장을 다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럼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2012년, 13년도에 진행되었던 그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상태로 그 사건은 지금 종결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 예.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골프장의 어떤 그러한 예약 명부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을지도 이제 의문이고 또는 2011년, 12년도에 어떤 그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그 이제 이런 공직자 뇌물수수 범죄는 이제 10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얼마 남지가 않아서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윤대진 검사장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물의 경우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런 의혹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되어서 인사청문을 하던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의혹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지금 어제 구속이 된 윤우진, 그다음에 윤대진 그 이제 형제 관계이고 예, 예. 윤석열 지금 후보자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윤우진 서장을 이제 그냥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주 각별한 그런 사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예. 실제로 2012년, 13년에 이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를 본인의 친한 이제 그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의혹도 나와서 결국은 윤 전 세무서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그러한 상대 대상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향후 좀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 내용인데 일단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이번에 이제 대폭 상향을 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그 생후 16개월 그 정인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러한 사건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 아동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하나는 아동학대를 통해서 아동이 결과적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아동학대 치상이 아니라 아동학대 이건 살해로 봐야 된다. 예. 어제 이러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의 비판이 있어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또는 법원에서의 재판 실무상 아동학대까지는 어느 정도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이 쉬운데 아동학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살해죄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국은 아동학대 살해죄는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도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래서 기존의 원래 양형 기준은 기본이 4년에서 7년이고 예. 가중을 했을 때 6년에서 1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본 이제 양형 범위를 늘리고
또 가중 영역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뭐 1.5배 이상 그렇게 예. 높게 범죄 양형의 어떤 그런 상한을 높인 그런 기준을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동학대 치사 양형 기준은 대폭 상향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살해죄는 이제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이 된 죄목이라서 이번에 이제 형량이 마련이 됐다. 이번에 이런 도입이 된 말씀이십니다. 거죠. 네. 예. 이 밖에 또 아동 성적 학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이 됐는데 이게 그동안은 없었다가 그러면 새로 이것도 좀 마련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동 그 성매매 관련 아동 성적 학대, 예. 그다음에 아동 매매 범죄의 양형 기준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범죄의 양형 기준이 도입이 된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어떤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처단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선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같은 경우는 형법이나 아니면은 여러 특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법정형이라고 하고, 그럼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이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가중 사유나 감경 사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 가중 사유, 뭐 상습범이라든지 누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은 가중이 되고, 예. 그다음에 감경 사유,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 아니면은 뭐 범행을 중도에 멈췄다. 그러면은 범행의 중지 미수, 뭐 이런 것들 가중 감경 사유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법률의 어떤 처단형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재판상 이제 양형 부분입니다. 근데 예. 그러한 양형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실제 그런 법원에서 법관 개인의 어떤 그런 법률상 이제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네. 양심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법관들의 양형의 일종의 기준을 도입을 해준 것이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기존의 어떤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단체, 시민사회 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그다음에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어떤 사회의 요구에 대법원에서 좀 부응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일부 확대하고 또는 없었던 것은 신설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짚어본 내용들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이 내용 전해드리기로 하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애완견 19마리를 입양한 뒤에 일부를 잔혹하게 학대해서 죽인 사건이다. 정말 충격적인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한 차례 기각이 됐고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내용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학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동 학대 못지않게 요즘에 심각한 범죄가 바로 동물 학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법상에 기본적으로는 움직이는 물건, 동물이라는 게 바로 움직이는 물건, 다시 말해서 물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죽이면 재물손괴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반려견을 잔혹하게 학대해서 죽이면 재물손괴죄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이제 손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인 소유의 이제 소유라는 표현도 사실 요즘에 좀 어떤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본인이 키우는 그런 반려견을 본인이 죽이는 어떤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동물보호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결국은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그 최근 5년 사이에 동물 학대 범죄가 뭐 3배 이상 늘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계속되는 그런 동물 학대 사건 그리고 그런 동물 학대에 대한 아주 미온적인 처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동물 학대가 계속 재생산되고 나아가서 이런 동물 학대 범죄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문제 의식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